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일 만에 200명 아래로 떨어져서 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다면서도 아직 세 자릿수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신규 환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병원 내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유재복 기자, 확진자가 200명대 아래로 떨어진 게 17일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2.5단계 효과라기보다는 그 전에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거리두기 이 수칙을 강화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열흘쯤 지날 때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보이니까요. 예. 2.5단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달 30일이니까 아직 일주일이 좀 못 됐고 그 전부터 예. 이제 지난달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강화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반영됐을 것 같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2.5단계 조치 이후로 사실은 이제 그 접촉하는 사람들이 더 줄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편이죠. 네. 확산세가 조금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주말쯤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까? 주말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토요일쯤 발표할 것 같은데요. 예. 그 방역 당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 아래 그리고 7월 중순 정도의 상황. 7월 중순은 전체적인 확진 환자 수는 한 3, 40명 정도 됐는데 네.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았고요. 예. 국내 발생은 10명 안팎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은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추석일 겁니다. 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추석 전에 확진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띠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추석에 이동을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때 어느 정도 방역 체제를 갖춰놓은 다음에 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 관련된 조치들을 조금 강화시키면 추석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추석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고 난 뒤에 갑자기 또 폭발적인 증가세가 일어나게 되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사실은 손 쓸 수 있는 조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강력한 조치는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럼 유병욱 교수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에 이 2.5단계에서 조치를 좀 완화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유지를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연장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실 2.5단계라는 게 원래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3단계로 진행했을 때 경제적, 사회적 파급이 크다 보니 예.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2.5단계입니다. 예. 근데 제가 저희 환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어제 오늘 나눠봤는데요. 네. 풀밭이 있습니다.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써 있으면 안 들어가죠. 근데 그걸 누가 치우면 어느 순간 보면 잔디가 패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밟더라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주는 정부와 방역 대책 본부의 일종의 하나의 사인, 그런 선언과 같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계속 줬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바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멈춤, 스스로 3단계 또는 각 지역 단위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3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 그러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사인을 치우면 예. 가도 되나? 한 명이 지나가면 저기 가도 되나 보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인 현지를 볼 때는 저는 8월 17일,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아까 유재욱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조금씩 감소되는 수치를 보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돼야 예. 이것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즉 정부에서 주는 그런 메시지, 정보에 대한 전달 의미로 봤을 때는 2.5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확산세를 잡고 그나마 일부지만 안전한 추석 귀경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사실은 뭐 불편도 불편이지만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 자체가 좀 우려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이미 우리가 나와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같은 경우는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죠. 추적할 수 있는 게 5% 미만이고 하루에 확진자 수가 50명 이내 국내외 합쳐서입니다. 네. 그 숫자 우리가 지킨 규칙을 서로가 지키기 위해 사실 이게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때는 이런 이익 단체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약속이나 공약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죠. 따라서 예. 그러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역의 수치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치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정도로 돼서 회복을 할 때까지 그 정해진 숫자를 해야지 또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1.5단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회적인 또 의학적인 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이런 단계를 낮추는 그런 것 동시에 추석 이후에 또는 이번 가을 겨울에 또 다른 유행이 올 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 또는 6단계로 지금 방역대책에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처럼 좀 세분화하고 여러 사회의 그런 단계에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한다면 그 단계별로 오르고 낼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4단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 그 단계별로 그 각각의 이해 대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재석 기자. 우리 정부 방역 당국도 단계를 좀 세분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사실상 뭐 어느 정도 그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실 뭐 서울 수도권은 2.5단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광주도 2.5단계 하고 있고 부산도 2.5단계 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이미 3단계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예.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죠. 이게 중앙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심지어 이제 방역 수칙도 지자체별로 이제 별도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구체적 뭐그 1, 3단계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이제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재석 기자, 그 최근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300명대, 지금 200명대에서 200명대 아래로 나오긴 했는데 네. 이 깜깜이 환자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24.4%까지 높아졌던데요. 지금 그 매일 이제 하루 2번 브리핑을 할 때 보면 특히 예. 2시에 이제 그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예. 저도 처음 듣는 그 집단 감염 사례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전혀 모르고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는데 음. 오늘 갑자기 뭐 10명 안팎으로 갑자기 환자가 나오는 곳이 막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이것은 이제 정은경 본부장은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이태원 사태를 겪고 7월, 6월 말, 7월, 8월 초까지 초중순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을 때 저변에 폭넓게 이제 전파가 이루어졌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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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들이 이번에 이제 어떤 촉매제들, 사랑제일교회라든가 집회 같은 촉매제를 통해서 이제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감염은 지금 시급히 줄여야 하는데 예. 사실 지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 유병욱 교수님, 이 감염 연료를 알 수 없는 그 환자 비율이 24%까지 높아졌거든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5% 아래로 떨어야지 이제 1단계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언제쯤 이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제 수학적 계산을 봤을 때 분자와 분모의 차이죠. 예. 더 많이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때까지는 이미 그 분자인 우리가 추적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국내 발생자 10명 내외 30명 이내일 때 검사자 수가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약 5만 5천 건씩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확진자 수는 10배 또는 15배 정도 더 나오는데 검사자 수는 2배밖에 늘지 않았거든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아직도 본인이 감염 노출됐지만 발병이 됐으나 무증상 또는 노출돼서 감염 아직 단계는 안 됐지만 본인 몸에서 바이러스를 뿜어내서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바이러스의 형태에 따라서 뭐 전파력이 높다 낮다는 건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와서 그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예. 꼬리표를 다는 거죠. 아, 이 사람이 GH형인데 이 꼬리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 또 GH가 나오고 저기서 GH형이 나오는데 이제 바이러스의 형태가요. 이 연결고리가 결국은 하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예. 그만큼 이만큼 비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연령대에서 무증상으로 감염 발병되었으나 본인도 인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유재호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준 거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특정한 집회나 특정한 모임 때문에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변대에서 나왔던 것들이 마치 확성기를 통해서 증폭돼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네. 그 증폭됐던 부분과 7월 말 8월 초에 우리가 수해 그리고 우리가 좀 방역에 대한 그 긴장이 늘어진 게 합쳐져서 증폭됐던 게 400으로 나왔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지만 예. 8월 14, 15, 16, 17 사이에 노출됐으나 검사를 안 받고 2주를 지난 분들 지금 검사하면 안 나오죠. 예. 그렇지만 그분들 중에 혹시 무증상 감염 확진자분들이 접촉했던 연결고리는 우리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 그분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깜깜이 감염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도 어느 시설, 어느 집단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확진자가 속해 있다면 방역 수칙을 안 지켰으면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네. 방역 수칙 지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건 위중 중증 환자가 매일매일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확진 환자 수보다 지금 더 걱정되는 게 바로 이제 위중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예. 겁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에 20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구 신천지 사태 때나 이태원 클럽 때도 이렇게 중증 위중 환자가 크게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예. 아, 이것은 뭐 방역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위중증으로 가고 이게 이제 한 달쯤 지나면 그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네. 특히 이번 그 유행의 그 확진 환자 가운데 40%가 60대 이상. 그러니까 예. 이제 좀 위중한 상황으로 가기 그 조건이 좀 좋은 그런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예. 지난주에 방역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오늘 그러니까 9월 3일쯤에 130명까지 올라갈까 봐 크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번질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27일에 4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반영이 덜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그게 반영되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는 위중증 환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 200명, 300명씩 들어가게 되면 당장 네. 이제 병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힘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신천지 사태 때 보면 하루 최대 900명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확진 환자 수 대비 중증 환자 비율이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150명 이상까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당시 3월, 4월에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특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잡아낼 방법도 몰랐고 어떻게 특정해서 환자군을 찾아내는 데 어려웠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았죠. 아,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겁니다. 이제는 예. 더 특정할 수 있고 초기 단계에서 환자분들을 분류함으로써 위중, 중증 환자로 분류해서 시설을 보내니까 더 나은 데이터로 찾아내서 환자분들을 관리하게 될 수 있었던 예. 거죠. 아마 안타까운 소식이 기억나실 텐데 병상을 기다리다가 집에서 유명을 달리하셨던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예.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80세 이상 확진자 중에 20%가 사망을 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근데 그런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현재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몇 명, 75세 이상 몇 명 이렇게 했을 때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것이 며칠 뒤에 올라간다는 걸 계산하면 계산 상수에 따라서 130명을 4일, 5일 전에 유출했던 것처럼 계산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증폭되는 사건과 즉 예. 이제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태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분이 클럽에 갔다 와서 직접 확진됐다는 얘기는 거의 없이 4차, 5차, 6차 때 감염이 발견됐기 네. 때문에 신속하게 됐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바로 직접 감염된 상태에서 4일, 5일, 7일 동안 본인이 대책 없이 있다가 증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연결고리에 따라서 이제 옮겨지니까 이미 본인이 무증상 상태인 72시간 또는 5일 내에서 장기 손상이 돼서 가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은 못 느끼지만 위증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아산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상당수 나오고 있고 뭐 네. 이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코호트 격리된 병원이 7개고 그중에서 상급병원이 2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 아산병원은 이미 이제 확진 환자가 한 3번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한두 명 나오고 바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6명까지 늘어난 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아산병원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의 전공의가 한 500명 정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그 복귀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아산병원 상황이 위급한 것이죠. 예. 암 환자 한 분이 이제 그 확진이 됐는데 네. 순식간에 5명을 전파를 시켰어요. 예.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아산병원에서 상당히 이제 그 위기감이 드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큰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코호트 격리가 된다거나 폐쇄가 되면 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아산병원은 하루 이용하는 분들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병원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일반 진료에도 엄청나게 타격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큰 병원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그 굉장히 좀 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현재 서울 7개 병원이 코호트 격리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지금 보면 녹색병원, 부민병원, 보은병원, 대요병원, 해민병원, 한양대병원, 서울 아산병원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한양대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상급 병원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치료 중증 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병상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 병원들까지 이렇게 코호트 격리되면 치료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하는 코호트의 정의를 보면 예. 일단 우리가 방역의 추적 또는 환자 분류를 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묶어놓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추적할 수 있다고 하면 누구가 누가 만나셨어요? 어떻게 격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이것이 급격히 발생할 때 상황이 되면은 동일 집단을 격리를 함으로써 외부에서의 차단을 하고 또 내부에서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7층과 8층도 완전히 격리시키고 환자분들이 모일 수 있는 휴게실 장소도 다 차단함으로써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빠르게 진단해서 보통 길면 72시간, 빠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은 불편감도 있겠지만 일단 중증 환자분들을 많이 이송해야 되는 상급병원이 닫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술이 지연되거나 또는 일반 외래가 지연되는 것 외에는 아주 큰 불편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예전에 메르스 때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폐쇄 그거랑 좀 경우가 다른 게 그때는 병동 전반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폐쇄를 하지만 이 모이는 이 대부분의 병원은 이 각 층별로 또는 그 우리 과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잠깐 마스크를 벗어서 그 동일한 곳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정부가 뭐 지금 중환자, 위중환자 병상 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달 말까지 11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많이 늦은 것이죠. 사실은 이 중환자 병실 확충 문제는 확진 환자 수가 줄었을 때 사실은 그 우리 전문가분들이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을 급하게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상반기까지 496개 확충하겠다는 예. 거고 올해 이달까지 110개인데요. 지금 중환자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를 보면 110개 가지고도 훨씬 부족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예. 저는 뭐 늦었다고 보고요. 예. 하여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군이 보유하고 있는 중환자 병동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국군 수도병원 8개가 내일부터는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예. 대구 쪽에 아마 300병상짜리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하여간 그 지금은 어떤 그 소속을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네. 그 위중증 환자를 위한 중환자용 병상은 어쨌든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큰 병원 쪽에 있는 그 중환자용 병실은 사실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갈 의료진이 없다는 거죠. 의료진들이 좀 파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군의관들이 들어가는 일도 이제 그런 일로 벌어지는 거죠. 군의관은
그 신천지 때 대구 동산병원에 군의관들이 들어가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내일 22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8개 기관에. 하여간 어쨌든 지금은 코로나19의 중환자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이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 교수님, 전문가들이 올 초에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걱정했던 게 이제 가을 다시 재유행이었거든요. 이제 가을에 날씨가 선선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올 가을에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19의 일반적인 특성, 코로나 바이러스는 습도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활성도가 되는, 보통 우리가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하다고 하는 감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라서 다중이용 대형 몰 등은 이미 선선하고 습도가 낮은 아주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으면서 밀집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예. 큰 몰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지나서, 사실 저는 이번 추석이 지나면서 대규모 2차의 그런 감염 사태가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번에 이러한 일을 겪어서 어차피 9월, 10월, 11월에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 추석에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석을 지나서 오는 대규모 유행,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19가 어떤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춘절을 맞았죠. 15일간의 긴 휴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확산의 그런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경각심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게 보여야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익혔으니까 추석을 좀 잘 보내면은 확산세를 잡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